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현입니다. 예, 저도 비슷하게 전직 외과의사입니다. 지금 환자는 안 보고요. 한 7년 전쯤에 외과의사 그만두고 지금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의료윤리를 가르치고 윤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제목을 히포크라테스로 이제 정했는데. 네, 마음에 드시나요? 예. 마음에 듭니다. 알고 보면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기원전 이제 3, 4세기에 이제 그리스에서 나온 아주 구닥다리 그런 선언인데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선언을 학생들이 의과대학 졸업할 때 또 다른 어떤 행사가 있으면 뭐 낭독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제 언론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등장할 때 보면은 안 좋은 의미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히포크라테스 그렇죠. 선서를 하는 의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고 여전히 굉장히 2500년 뭐 된 그런 선언이지만 여전히 의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언이기 때문에 제목을 잘 정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맞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가운데가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히포구라테스인데 이제 관건은 이제 구라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예? 또 도움이 되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목소리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시즌 1 함께했던 박재현 교수님이 타계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들 곁을 떠나셔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자, 1년 전에 돌아가신 박재현 교수님을 추모하면서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박재현 교수님이 생전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기독교 생명윤리 관련 책이 번역돼 출간된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고 박재현 교수님께서 의료윤리와 의학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생전에 그 바이오에틱스 A Primer for Christians라는 그 책을 번역을 하시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 유족들하고 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박 교수님 타계 1주기를 맞아서 그분이 번역하던 책을 출간하기로 했고 그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연세의대의 이일학 교수께서 대신 마무리를 해서 책이 결국 이번에 이제 1주기를 맞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 한국어판 제목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라는 제목이라는데요. 기독교 생명윤리 관련 책은 한국에 20년 전에 한 권 번역서가 나오고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참 의미 있는 책이겠네요. 그 박재현 교수님을 기억하는 분들은 물론 기독교 생명윤리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책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곧 이제 팔릴 것 같으니까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댓글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그 책 파는 여자 아니 책 읽어주는 여자 코너 진행하면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평소보다 조금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남겨주신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김순용님, 책 파는 여자 코너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김변님의 유머 코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특이한 분이시네요. 네. 의사들에게 우울한 소식들이 많지만 웃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네,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거예요. 제 코드하고 맞으시면. 우리 박쌤은 이해 못하시잖아요. 네. 네. 김광중님, 희구라와 나이사 항상 놓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따로 현안을 찾아보지 않아도 뉴스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챙겨주셔서 출퇴근길에 부담 없이 들으면서 상식을 쌓고 있지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김종훈 님이 희구라 66회 잘 들었습니다. 의학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니 학문적으로 세분화되는 것은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사 중에서 어떤 세부 분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사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그 판단의 제1기준은 효과적인 국민 건강 증진 아닐까요?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건 세 불리기, 돈 더 벌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가끔 얼치기 의사들은 내가 보는 병도 아닌데 왜 나에게 왔냐고 환자를 타박하기도 한다는데 환자로서 자기 병 진단에서 의사를 찾으라는 말인지 의료가 세분화될수록 이런 어이없는 일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의사가 있어요. 네, 있죠. 네. 네, 진료 거부 뭐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냥 왜 나한테 왔냐고 환자를 타박할 게 아니라 어떤 의사한테 가시라고 그렇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야지. 이걸 타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예. 자, 책을 드리는 이벤트 때문인지 몰라도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힘이 납니다. 2주 동안 댓글 올려주신 분들 중 어느 분께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네, PD가 선정을 해놨습니다. 자, 우선 개념 의료와 나는 의사다도 사서 읽으셨다는 희구라 애청자 새벽 일꾼님께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새벽 일꾼님은 평생 책 선물 이벤트와 거리가 멀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징크스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좋은 의견 주시는 김종훈님께도 레드마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영님과 김광중님께는 그 남자 좋은 간호사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새벽 일꾼님, 김종훈님, 김순영님, 김광중님은 책 받을 주소,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radio@doc.co.kr로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이걸 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아니 혹시 안 보내면 안 네? 보내주시면 슬쩍 해가지고 안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이 참나. 아니 애청자분들은 원래 저희 연락처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시군요. 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또 한 번 이벤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희구라 시작해야겠죠? 네, 오늘은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에서도 다루는 인체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잠시 후에 이슈 내망현에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2014년 8월 22일 희구라 시작하겠습니다.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그 희구라에서도 한번 다뤘던 뉴스이긴 한데 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그 재보선에서 당선되면서 순천대에 의대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었잖아요. 네. 그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그 정치권에서 치열한 전남권 의대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그 최고위원이거든요.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네. 삼선의 박지원 의원은 내가 이정현 의원과 싸울 군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네. 예리한데. 네. 네, 재선인 이정현 의원은 그 의대 유치는 선수와 힘이 아니라 논리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힘으로 하실 것 같은데 자전거 많이 타셔가지고 예. 네. 박쌤 왜 안 받아주세요? 응? 아니 박지원 의원 군대 갔다 왔나 확인하고. 예. 좋은 지적이에요. 예. 이정현 의원은 순천대에 유치하겠다는 거고 박지원 의원은 목포대에 유치하겠다는 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목포대에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걸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 건 그 이정현 최고위원이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되면서 이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그의 대표 공약인 순천대 의대 유치를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에 좀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전남대 최초 의대 유치를 그 목포대와 순천대가 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목포대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이렇게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네. 예,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전남권에서 의대가 생기면 목포대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예산 폭탄론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압박감 뭐 이런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목포대와 순천대 그 전남권 의대 유치를 두고 여야 전현직 최고위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야, 있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전라남도에 의대가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네요. 그러면은 예. 아니 아직 높아졌다고 네. 보기엔 좀 그렇고요. 그래요. 네. 둘 싸우면 뭐 목포하고 그 순천 사이에 있는 뭐 해남이었다 하면 되겠네. 반씩 양보해가지고. 예. 아니 근데 진짜로 의과대학을 더 만들어줄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두 분이서는 어디에 해야 된다라는 걸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박쌤은 싶고 의대 정원 늘리는 저는- 거에 반대하시는 저는 입장이고요. 의과대학을 의대 정원은 뭐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의과대학을 새로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 아, 이렇게 평소에 네. 굳은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의과대학이 있으면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좋은 병원이 있어야지 도움이 되지. 필요하면 거기가 병원이 없으면 좋은 병원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공공병원을 더 확충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왜 맨날 의과대학을 짓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박지원 의원의 병역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밝혀졌는데요. 갔다 오신 걸로 육군병장 만기 제대한 걸로 아, 예. 되어 있습니다. 네. 9번 얘기하셔도 되겠네요. 네, 군번 얘기하셔도 군번 얘기하셔도 군번이 훨씬 되겠습니다. 빠를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참고로 김변도 네, 병장 병장 제대. 제대입니다. 네. 예. 정확하게 군대를 네. 갔다 왔고요. 박쌤은 박쌤은 공보위. 공중보건의사로 네. 뭐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동사무소 방이랑 비슷한 거보다는 뭐 더 고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네. 보건지소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릴게요. 군의관이 제일 부러워하는 직종이래요. 군의관이. 네. 참 병장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군의관인데 군의관이 부러워하는 공보위. 네. 부러워할 만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길게 한다는 거. 3년 2개월. 네. 네. 시간이 길었다는 거.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 일회용 밴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두 분은? 테일밴드. 그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그 네이버의 밴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아, 밴드 말고 상처에 붙이는 상처에 붙이는 네. 락밴드. 네, 뭐 많은 분들이 일회용 데일밴드 하면 일회용 밴드 하면 저도 지금 말했던 것처럼 데일밴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 데일밴드는 그 일회용 밴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8월에 한 시장 동향 정보 제공 업체에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자의 83.6%가 일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를 데일 밴드로 대답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데일 밴드를 생산하는 곳이 데일 제약인데 이 데일 제약이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데일 제약에서 데일 밴드를 못 만들게 됐다고요? 왜요? 네, 명칭을 못 명칭을 못 쓴다는 된 거죠. 건데요. 예. 이게 그동안 소송이 진행됐었어요. 그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가 그 데일 화학공업이 데일 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상표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원조인 그 데일 화학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조. 네. 데일이라는 회사가 두 개구나.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일 화학공업은 후발주자인 데일 제약이 일회용 밴드, 파스, 반창고를 제조해서 판매하면서 원조 데일 밴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데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데일 제약 측은 그 데일 화학이 그 데일이라는 포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서 상표권이 소멸되는 등 상표 사용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해서 소송이 진행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일회용 밴드 제조 회사들이 파스류와 반창고 등 제조 판매하는 상황에서 데일이 그 파스나 반창고류에서 밴드만큼 널리 알려진 포장은 아니지만 그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데일 제약이 데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네, 그렇죠. 데일 화학공업만. 네. 그 원래 네. 진짜 원조가 어디예요? 그러면? 데일 화학공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데일 거죠. 그래서 그럼 뭐 네. 당연한 판결이네요. 그럼 데일 그러면. 화학공업도 밴드를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데일 제약 측에서는 데일 화학공업이 파스나 반창고 등의 생산 실적이 없다. 그리고 또 미미해서 우월적인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직 뭐 1심 판결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네요, 그렇죠. 항소심에서. 근데 예. 진짜 요즘 데일 밴드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약국에 가서 그냥 데일밴드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딴 다른- 거죠. 뭐 맞아요. 존슨앤존슨이나 네. 뭐 다른 거. 맞아요. 어. 의외로 데일밴드 이 어느 두 회사 다 좀 별로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최근에 진짜 데일밴드 봤어요, 김변? 저는 뭐 다투는 데가 없나? 아니 모르겠어요. 예. 음. 저는 그냥 만화 캐릭터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게 다 데일밴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딴 회사 뭐 3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맞아요. 네. 하여튼 네. 어. 뭐 됐고요. 음.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그 지난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그 치매 특별 등급제가 시행됐잖아요. 근데 네. 이 제도 때문에 뒤늦게 간호계 내부에서 내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계에서요. 네, 간호계에서요. 그 대한 간호협회가 치매 특별 등급제도 추진 과정에서 방문 간호사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한국 방문 간호사회가 방문 간호 서비스의 의무화가 배제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그러니까 이게 치매 특별 등급제를 시행하는 그 고시 개정안인데 여기 이걸로 인해서 방문 간호사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러면서 간협 쪽에 그 사태 해결을 해달라면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 간호사협회에 네, 맞습니다. 간호협회.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지금 너무 빨리 말해서 좀 못 알아듣겠는데 장기 배고픈가 봐요. 요양 빨리 급여 하는 거 보니까. 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바뀌었는데 네, 네. 거기에 방문 간호 서비스의 의무화가 빠졌다. 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더 읽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네, 그 당초에 간협이 3개월 주 1회 방문 간호 의무화 그 안을 이제 복지부 쪽에 제안을 했는데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게 간협이 무기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 현재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방문 간호 기관은 최초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은 일로부터 6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방문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무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 간호사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방문 요양만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방문 간호와 방문 요양. 네, 네. 그러니까 방문 요양이라는 거는 요양 보호사가 가는 거겠죠, 그렇죠. 아마. 네. 근데 간호사가 직접 가서 뭔가를 하는 방문 간호도 필요한데 그거는 전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고시가 네, 바뀌었다. 의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문 간호를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네, 네, 뜻인 거죠. 맞습니다. 방문 간호사라는 직종은 특별히 무슨 교육이나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간호사들 중에서 그 하죠. 업무를 예,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어쨌든 간협 측에서는 그 뭐라 그러고 있어요? 간협 측은 논의 처음부터 방문 간호사회 그 부회장이 직접 참여했다. 그래서 장기요양위원회에 또 간협과 같이 동행해서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뭐 끝이에요? 앞으로 결국은 이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당분간은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왜 이렇게 짧아요? 네, 이슈 내망연 초대 손님을 중요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뉴스 브리핑은 좀 짧게 하고 이슈 내망연을 좀 길게 갈 계획입니다. 그래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다음 주에 길게. 여름 휴가차이라서 뉴스가 좀 적은 걸로 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한 주일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지난번 책 읽어주는 여자 코너에서 저희가 인체 조직을 사고 파는 레드마켓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헌혈이나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인체 조직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 인체 조직 기증 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정양국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원장님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서울 성모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이십니다. 뭐 간단하게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요. 정형외과 전문이시고 정형외과 쭉 가톨릭 의대에서 근무하셔서 현재는 서울 성모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계시고요. 너무 길어서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인체 조직과 관련한 최고의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싱가포르 국립대학 조직은행 전문가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했다 이런 경력도 있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네. 그 인체 조직과 관련한 그 리저널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그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 인체 조직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1명이나 2명 정도 초청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 가서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몇몇 분이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처음 2주 동안 교육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1년 동안은 레포트 등을 통해서 그 개인적으로 자율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1년 후에 다시 가서 1주 과정으로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조직은행장도 맡고 계시고 한국인체조직기증원장도 맡고 계신데 일단 그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강남 성모병원이 5년 전에 서울 성모병원으로 병원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서울 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인체조직 전문 구득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구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10년도에 인체조직 전문 구득기관을 공모했습니다. 그때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를 비롯한 몇몇 국내의 그 병원조직은행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체조직 전문 구득 사업을 수행하는데 당시의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실질적인 인체조직 구득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조직은행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체조직 구득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 성모병원 조직은행에 공동 수행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협약에 의해서 서울 성모병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라고 하는 인체조직 구득 관련 업무를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인체조직 관련 구득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대한인체조직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비영리 법인 조직은행과 그 통합한 조직으로 만들어지면서 인체조직 구득 업무를 하는 파트만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하에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인체조직 구득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설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증원 산하에 현재 5개의 조직은행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변 뭐 이해하겠어요? 예. 조금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국가가 지원하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국가의 지정을 받아서 국가의 어떤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재단법인인 것 같고요. 네. 이것은 그 우리 관련 법률, 우리 인체조직 그 관련 법률에
근거한 법상 근거한 그 기구인가요? 그러면? 인체조직 관련 법률이 작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 개정 법률에는 인체조직 기증지원기관을 설립하고 그 예. 기증지원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법령에 의해서는 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이런 그 전문 구독기관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네. 돼 있지는 않고요. 네. 복지부나 정부가 인체조직 구득이나 기증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네. 그런 전문 구득기관을 지정해서 네. 구득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원의 네. 한 부분으로 복지부에서 그런 정책을 수행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구득이란 말씀은 저 생소한 용어인데 네. 이게 법률 네. 용어인가요? 아니면 거기서만 쓰는 용어? 어, 구득 그러니까 마치 그러게요. 구매한다 뭐 이런 구할 느낌인데. 구자에 얻을 득자 쓰겠죠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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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 상품을 음. 구입하거나 구매한다는 개념보다는 예. 장기에서도 사용하고 인체 조직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예. 기증자가 있을 때 기증자에 대한 어떤 적합한 예. 그 평가라든지 동의 절차 등을 거쳐서 기증이 그 확인되는 네. 까지의 과정을 구득이라고 구득. 합니다. 그 예. 기증을 받는 행위를 맞습니다. 구득이라고 한다고 네, 생각해도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 또 헷갈리실까봐 저희가 짚은 건데 이거는 일단 네. 그 무상성 말하자면 기증에 하는 거지 바이하거나 뭐 셀하거나 그런 뜻은 그렇습니다. 아닌 거죠. 전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기구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약간 이제 좀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요거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보건복지부 장관 상인가요? 표창인가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상도 표창을 받은 적이 표창 있습니다. 예, 2010년에 받으셨네요. 네. 표창을 받으신 이유도 장기 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 내용이네요. 네, 그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조직은행장을 맡고 계신데 조직은행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나요? 티슈뱅크라고. 아 그대로 옮긴 네. 거군요. 네. 저희는 지금 은행장을 모시고 예. 조직은행하고 장기은행하고 어디가 더 큰가요? 장기에서는 은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요. 사용하지 장기은행이라는 않고요. 말은 못 들어보죠. 장기 구득기관이라고 예. 하는 말을 씁니다. 네. 오간 프로큐먼트 오가나이제이션 아, OPO라고 하고요. OPO. 예, 이 OPO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병원과 네. 독립적인 어떤 OPO에서 인디펜던트라고 해서 예. IOPO라고 하고 예. 코다라고 하는 우리 국내에 지금 네. 기관이 그 설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병원에 기반한 네. 호스피털 OPO, HOPO라고 하는 것이 네. 있는데 네. 이것은 호포라고 각 하죠. 호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이식 센터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는 아, 그런 장기 구독기관들을 HOPO라고 합니다. 예. 예, 티슈 프로큐먼트 오가나이징 TPO라고 하는 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장기보다는 인체 조직 구독을 조직. 주로 예. 업무를 하는 그런. 근데 장기는 왜 은행이라는 말을 안 쓸까요 보니까 혈액은행도 있고 조직은행도 있고 그 조금 다른 거지만 모유은행 뭐 이런 것도 네. 병원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장기는 은행이라는 용어를 안 쓸까요? 네, 그것은 장기의 경우는 기증이 되었을 때 장기를 이식 받을 분한테 채취가 되자마자 바로 운반돼서 이식이 되고 그다음에 혈행이 유지가 돼야만 그 장기가 아, 생존하고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체 조직은 조직을 채취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거나 가공 처리해서 그것을 저장하고 있다가 분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분배 요청이 있으면 그때 분배해서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보관 그래요. 그런 개념이 측면이 다르네요. 있어서 예. 이걸 이제 뱅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됐다. 그러니까 장기라는 거는 딱 특정한 뭐 이렇게 면역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특정한 사람한테만 딱 가는 네, 거라서 그렇죠. 이렇게 뭐 모유는 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고 혈액도
그 혈액형만 맞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거고 조직도 그런 비슷한 거죠. 혈액 같은 경우도 이제 헌혈을 받아서 이걸 보관했다가 그러니까요. 네. 수혈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해서 분배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가공제로 그러니까 일부 불특정한 네. 다수가 쓸 수 있도록 많이 모아서 이렇게 좀 보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은행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예, 저장하고 보관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 이제 본격적인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인체 조직이라는 말 자체를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인체 조직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장기와 관련해서 조금 구분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장기와 조직을 구분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장기는 대표적으로 간, 신장, 심장, 폐 등과 같이 여러 복합 조직으로 해서 구성된 하나의 유기적인 어떤 기관으로 그것이 혈행이 유지되고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의 세포들이 살아 있어야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체 조직은 대표적으로 뼈나 연골, 인대, 건, 피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주로 이 시기에 사용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상태의 조직을 이식하는 게 아니고 그 혈행이 차단되고 죽어있는 조직의 형태지만 그러나 우리 신체 내에서 이식됐을 때 특정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 제거를 목적으로 이식되는 조직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가령 임플란트를 하는데 뼈가 좀 무질른다. 그럼 그 뼈를 갖다가 뭐 외부에서 뭐 넣어서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뼈가 대표적으로 인체 조직이죠. 우리 인체 조직 관련 법령에서는 현재 9가지 조직을 인체 조직으로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현재 이 시기에 사용되고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인체 조직을 정의했기 때문에 9가지 조직인데요. 뼈, 연골, 건, 인대, 근막 이와 같은 이제 골연부 조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판막이나 혈관, 그리고 피부, 그다음에 그 태반에서 나오는 양막 이렇게 9가지입니다. 지금 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는 거기에다 신경과 공막을 포함하려고 하는 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막은 이제 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뼈가 완전히 부스러졌을 때 뭐 뼈가 부스러졌거나 뼈 일부가 소실됐을 때 그런 뼈를 재건해야 할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동일한 부위에 다른 사람이 기증하신 뼈를 그 부위에 이식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원래 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구조적인 그 특성,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재건이 되고 환자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럼 혹시 요새는 뭐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그런 인체 그 조직 같은 것들이 활용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쭉 들어보면은 뭐 사고라든지 질병 이런 경우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로 보이는데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나요? 네, 미용 목적으로 인체 조직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부를 가공한 무세포 진피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무세포 진피는 가령 그 성형 관련해서 어떤 조직의 결손이 있을 때 그 부위를 채워주는 어떤 필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체 조직이 인체 유래물이고 무상으로 기증한 기증자의 어떤 기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결손이 있을 때 그것을 재건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그 인체 조직이 성형 목적으로 불효불급하지 않은 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사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2차적인 용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제일 흔히 쓰이는 게 뼈나 피부 같은 건가요? 뭐가 제일 흔한가요?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이나 인대는 최근에 스포츠 인저리가 많아지면서 인대 손상 같은 게 많이 있죠. 또 반월상 연골 손상에서 이런 것을 재건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혹시 되고요. 이렇게 질문해도 답이 가능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체 조직을
조직을 활용한 뭐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숫자가 뭐 1년에 몇 명이나 된다. 뭐 이런 식의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1년에 국내에서 생산돼서 이식을 위해서 공급되는 인체 조직의 전체 총량이 그 이식제 완성제 개수로 했을 때 2012년 기준에서 약 30만 개 정도. 30만 개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뭐 여러 개를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뭐 하여튼 이 몇십만 단위의 환자들이 이 인체 조직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렇다고 뜻이네요. 말씀드릴 근데 수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니까 해외에서 수입도 안 된다면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0만 개는 예. 수입 인체 조직을 포함한 포함해서요. 것입니다. 예. 수입 인체 조직은 완제품으로 수입된 경우도 있고요. 네. 가공 처리 조직은행에서 원재료로 수입해서 가공을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네. 이 30만 개는 이제 그 국내 유래 인체 조직이든 해외 기증자로부터 유래된 인체 조직이든 네. 완제품의 개수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그 30만 개 중에서 수입품은 몇 퍼센트나 되고 국산은 몇 퍼센트 네, 됩니까? 수입 인체 조직이 76%에서 78% 정도를 네. 차지하고요. 국내 기증자로부터 유래된 조직이 22%에서 24% 정도이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왜 네. 그렇게 네. 지금 이게 아마 저희도 오늘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부분은 좀 많이 이해가 됐는데 장기들은 장기 기증을 하겠다. 서약도 네. 하고 뭐 그런 그 하나의 문화로서 지금 정착이 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체 조직에 대해서는 좀 문화가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인체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어떤 운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서약한 사람들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지금? 네, 우선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 그 국민들이 인체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 설문을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기에 대해서는 한 99% 국민들이 네. 장기 기증에 대해서 다 알죠. 인지하고 네, 계시고요. 네. 조혈모 세포 같은 경우도 91% 골수 네. 기증에 관해서 알고 계신데 인체 조직은 굉장히 낮아서 31.7% 정도의 국민들만 네.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해서 또 음. 인체 조직 이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기증이 저조한 기증률이 낮은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장기는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호소력이 있는데 인체 조직은 생명보다는 특정 부위, 특정 조직 결손을 재건함으로써 어떤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장기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예. 상대적으로 조금 호소력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는 인체 조직이 그 채취되는 과정에 장기 같은 경우는 장기를 채취하고 나서 복원을 하게 되면 사체 외형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비해서 예. 인체 조직은 굉장히 절개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네네. 안에서 뼈나 예. 그 힘줄이나 이런 네. 것들을 다 제거하고 피부를 이렇게 예.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 형태의 변화가 오고 또 채취 과정에 사체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도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예. 사체도 훼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그 정서가 있기 예. 때문에 외관이 안 좋아지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기증 활성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기증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죠. 헌혈은 그냥 일부 뽑아서 기증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런 기증자한테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골수 기증 같은 경우에도 헌혈보다는 훨씬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은 뽑아서 주고 나면 그냥 네, 그대로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살아있을 때 당연히 다 하는 네. 거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장기 기증은 두 가지죠. 이제 뭐 콩팥 하나를 떼서 준다거나 뭐 간 일부를 잘라서 준다거나 이제 네. 살아있을 때 하는 생존 게 기증자 생존 기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필요한 장기를 일부 뇌사자들로부터 뇌사자들 채취되는 하는 장기. 경우가 네. 있고. 자, 근데 이제 인체 조직 기증이라는 건 반드시 사후에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인체 조직도 생존 기증이 있습니다. 그 생존 기증은 어떤 경우냐면 가령 대퇴골두 골절이 있을 때 대체로 뼈를 유합시키게 붙이기 위한 수술을 시행을 하지만
혈액 공급이 취약하고 유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류압도 많고 해서 대퇴 경부골절이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고령 환자들한테 이런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 해서 골두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골두라는 조직이 이제 수술 부산물로 남게 되는데 이러한 대퇴 골두가 대표적으로 생존 기증되는 조직. 그거를 가공하고 처리하면은 또 네.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군요.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그 부분적으로 뼈를 이렇게 쳐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뼈 부스러기 조각들 네.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 하지만 기증 네, 가능합니다. 그거는 좀 일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증자 수로는 생존 기증자가 많고요. 네. 국내 조직은행 중에서 특히 병원 조직은행의 대부분은 이런 생존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기증받아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조직은행입니다. 그 생존 기증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체로 병이 있어서 수술 뭔가. 부산물로. 네.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차피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가공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사인 받고 동의 뭐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거쳐서. 또 하나는 이런 그 조직 기증이 가능하려고 하면 기증하시는 분한테 질환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전염성 질환, 전파될 수 있는 질환도 감염성 질환, 간염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암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또는 될 이제 것 같아요. 악성 종양 예. 이런 종양이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분의 조직의 어떤 그 퀄리티 질이 네.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다든지 너무 고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의 질이 변성이 되거나 질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조직은 이식하더라도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직은 배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식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직을 저희가 기증을 받는 건데 아까 생존 기증자 말씀하셨는데 사후에 기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뇌사자가 장기 기증하신 이후에 다시 그 조직까지 기증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로부터 조직을 채취해서 이식에 활용하고요. 네. 급성 사망자도 사망 이후 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그 변성 과정, 부패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기증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로부터 우리가 조직을 채취해서 보관 처리했다가 이식에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면 나는 사후에 조직을 기증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면 왜 장기 기증 그 서약서는 이렇게 뭐뭐뭐뭐를 기증하겠다로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뭐 조직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을 여러 그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등 여러 기관에서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요. 그런 기관에서 지금 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도 같이 받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기가 중심이 되고 조직은 이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그 인체 조직 기증과 관련된 희망자 등록을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기관이 한국 인체 조직 기증 지원 기관입니다. 그런 기증 지원 기관에서는 홍보와 기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희망자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실 때는 장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조직을 기증하신 것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직을 기증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선택해서 지금 그러면은 매년 한 어느 정도 분이 몇 분 정도가 이렇게 금년 8월 현재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는 83만 6천 명이고요. 상당히 많네요. 인체 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는 26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장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럼 보통 장기 하시는 분이 인체 조직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같이 기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겠네요. 대체로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장기나 조직 기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 공동선이 추구되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해서 그 생각해 보면 그 봐요. 장기 기증은 안 하고 조직 기증만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죽은 다음에 기증할 건데. 그래도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국내의 수요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게
참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에이즈도 많고. 어떻습니까? 해외산이 좀 안전한가요? 어디서 DNA도 좀 안 네. 맞고 그렇지 네. 않나? 국내 수입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됩니다. 다음이 이제 유럽 국가들인데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직은 미국 내 기증자로부터 그 기증된 조직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 내에서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하는 그 조직은행들이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기증하신 분들의 조직을 받아서 가공 처리해서 분배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럼 도매상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도매상이라고 하는 도매상이라고 말은 표현이 좀 네. 안 좋나요? 그럼. 아니 왜 이게 수입이라 그러니까 그럼 이거 네. 공짜로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 구독되는 거는 네. 비영리성을 전제로 하겠지만 네. 해외에서 오는 거는 분명히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네. 인체 조직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비영리성이 원칙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런 인체 유래물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네. 공감대를 이제 얻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부분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국의 조직은행 중에서는 일부는 예. 영리 회사들입니다. 그런 영리 그러니까요. 회사는 당연히 어떤 수익을 추구할 텐데 그런 수익 추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것을 좀 감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아까 이제 안전성 관련 말씀하셨는데 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체 조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스트릭트한 관련 법령을 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관리되고 공급되는 인체 조직은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그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에서 탐사 보도한 내용을 국내에서도 보도가 그 이후에 됐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사체 안치소 장례식장 등에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직을 채취해서 네. 미국에 있는 RTI라고 하는 조직은행의 자회사가 독일의 튜토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조직을 공급했고요. 그 조직이 RTI사로 이송됐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가공돼서 여러 나라에 수출된 네. 공급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직을 채취한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어떤 기증자 적합성 평가 아까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그 그렇지. 기증자 적합성 예. 평가를 어떤 정확하게 사람인지 하지 모르니까요. 않고 예. 소홀히 네.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증자의 신원이 위조된 네. 경우들도 있어서 네. 이와 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을 위해서 범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채취된 조직이 유입될 개연성이 네.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내에서 관리되는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안전성 관련해서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미국산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네.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 가공을 해서 하여튼 그 최종적으로 한국에 보낸 주체는 미국이라도 네. 그 조직은 뭐 우크라이나든 중국이든 그렇죠. 뭐 어디서 네. 왔는지 알 수 네. 없는 경우도 있다는 멕시코라든지 거죠. 세탁이 그럴 가능한 수가 거니까.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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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레드마켓이라는 용어도 그런 거죠. 네. 약간 이제 좀 네. 불법성이 있는 이 유통 네. 구조 이런 것들요. 이건 이제 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돼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했던 경우 사례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환자들이 실제로 이 그 아까 저기 수입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그 돈은 누군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환자가 내겠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국내에서는 인체 조직 이식제 가격이 정부의 고시가로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인체 조직은 보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으로 급여 되고 다 있는 대부분 다 건강보험이 대부분의 되는군요. 조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뭐 보험 급여가 된다는 것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돈을 부담한다는 네. 건데 그 가격은 적당하게 책정돼 있어요? 너무 싸거나 뭐 비싸거나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인체조직 가격이 우리가 비영리성을 전제한다고 하면 네. 소요 비용 개념의 그 비용이 가격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요 비용에 근거신 인체조직 가격을 책정해서 그것을 고시가로 운영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국내 기증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국내 가공 조직은행들의 가동률이 너무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인체조직 가격에 비해서 더 높아지는 그런 이제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소요 비용에 근거하지 않고 수입 인체조직 가격에 근거해서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가공된 가공 처리 조직은행으로부터 전문적인 가공을 거쳐서 나온 조직이 식재는 동일한 가격 100으로 부여하고요. 상대적으로 가공을 거치지 않거나 단순 가공을 한 병원 조직은행으로부터 나오는 조직은 70%를 그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수가를 고시했고 예. 이 수가는 어떤 가격의 상한선을 얘기합니다. 네. 개별 조직은행에서는 그것보다 낮춰서 가격을 할 수 있고. 운영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한국인체기증원 같은 경우 예. 실제로 이식을 위해서 병원 단위의 그 공급할 때는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 공급을 함으로써 네. 기증하신 분들의 어떤 뜻을 최대한 좀 존중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견지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인체가 기증이 된 이후에 관리되고 뭐 보관되고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 네.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가격 형성이 되고 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78%뭐 이 정도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데 네. 그럼 누군가는 그 영리 기업들이 이렇게 수입하고 유통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 외국으로부터 인체조직 수입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수입 조직은행들은 다 영리 회사입니다. 영리회사들요. 네. 예.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회사들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일정 네.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영리 회사인 수입 조직은행이나 또 국내 가공 처리 조직은행도 모두 다 영리 회사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 일정 정도의 수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국민적인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인체 유래물을 다루는 인체조직 수입 조직은행이나 가공처리 조직은행이 네. 어떤 정도의 수익을 그들이 그 생산하고 공급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에 더했을 때 그것이 수용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나 그런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 좀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수입된 인체 조직들은 뭐 하여튼 적당한 유통 마진을 붙여서 다시 판매하는 네. 게 뭐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럼 국내에서도 어쨌든 20몇 %는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증한 이 인체 조직을 가공하고 뭔가 이렇게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일을 하는 것도 그러면 영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러니까 병원 조직은행이나 우리 인체조직 기증 재단 산하의 조직은행들은 구독된 조직에 대해서 비교적 단순한 가공을 해서 자기 병원이나 자기 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분배 요청이 있으면 분배하고요. 그리고도 남는 조직은 가공 처리 조직은행의 가공 재료로 공급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공 글쎄요. 이게 제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네. 같긴 한데요. 그런 그 가공 업체를 거치는 비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어느 정도나? 실제로 그 이제 수치상으로 보는 거하고 조직의 양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그 병원 조직은행에서 생존 기증자로부터 채취돼서 자기 병원에서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사후 기증자, 뇌사 기증자라든지 아니면 급성 사망자로부터
채취된 조직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가공 처리 업체의 원재료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기증된 인체 조직 유래물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어떤 네. 그 제품들은 주로 다 기업에서 처리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상당 부분이요. 네. 외국도 그렇습니까?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요. 외국은 그 전문적인 가공 처리를 포함한 업무를 하는 조직은행들이 많이 그 설립이 돼 있어서 그런 기관에서 가공을 거쳐서 분배가 돼서 이식이 되고요. 가공 처리를 하지 않고 구둥만 해서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가공 처리 업체 원재료로 이렇게 그 공급하는 그런 업무만 하는 그 조직은행들도 상당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증 제가 왜 자꾸 이걸 네. 여쭤봤냐면 이 헌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헌혈 또는 뭐 수혈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돈을 벌거나 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네. 되잖아요. 다 이렇게 국가가 거의 운영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기증자는 다 순수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피를 공급받는 환자들도 매우 낮은 가격으로 네. 정말 그 실비만 부담하고 뭐 이 수혈을 받고 있고 이런 시스템인데 네. 이 조직 기증 같은 경우에는 기증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여쭤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체 조직 그 기증 관련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기증된 인체 조직을 채취해서 관리하고 처리하고 분배 이후에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추적 조사하고 어떤 조치해야 되는 까지 포함해서 인체 조직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만 해도 한 분 기증자로부터 그런 수행된 검사가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기증원에서 용역을 들여서 그런 원가를 좀 산정을 했는데 한 구를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그 공급할 때 소요된 비용이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죠. 그래요? 네, 네.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전문적으로 가공 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예. 전문적인 가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처리 과정에서의 오염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 훈련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이 있어야겠네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이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인체조직 이식제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내 가공처리 조직은행 중에서는 인체조직 가공 처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 수익을 올린 조직은행은 아직까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05년도부터 법이 시행됐고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하고 확장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요. 아직까지도 기증자 수적으로도 많지 않고 가동률도 100% 되지 못하고 해서 또 국내에서 지금 현재 고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아서 특히 그 아까 무세포 진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유통되는 가격에 비해서 국내에서 인정한 고시가가 너무 낮아서 수입이 불가능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수입조직은행에서 수입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경우도 있을 수 있었던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 책정이군요. 거기도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죠. 예. 외국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까지는 낮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어서 수입조직은행, 가공처리 조직은행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정도의 어떤 수익을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그 국내 기증이 활성화돼서 국내 기증하신 분들로부터 그 가공처리 조직은행들이 활발하게 가공을 통해서 국내에 필요한 인체 조직이 수급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소요 비용에 근거한 가격 산정을 통해서 네.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요. 혈액 같은 경우 실제로 혈액 그 한 파인트가 제조돼서 그 공급된 데에는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 3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혈액 한 파인트예요. 한 파인트에. 예. 그러나 실제로 혈액원에서 공급할 때는 8, 9만 원 정도에 네. 공급을 하거든요. 예. 그 나머지 비용은 네.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음. 어떤 그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렇죠. 필수 불가능한 예. 거기 때문에 예.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8, 9만 원 중에 20%만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혈액을 수혈받을 때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16,000원, 18,000원, 2만 원 이내입니다. 인체 조직도 지금 현재는 고시가로만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국가 혈액과 같이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재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인체 조직 이식 받는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야, 그 지금 16,000원 내고 수혈 받는 그 한 팩의 실제 비용은 가치는 30만 원 정도 된다는 사실은 네. 처음 저도 전혀 네. 몰랐던 얘기인데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그렇습니다. 나는군요. 네. 의료제도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네. 보면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체 조직도 네. 인체 조직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증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물론 처리 이제 비용이라든지 소요 비용 유통 단가가 좀 비용이라든지 낮춰져야 이런 거 되겠고요. 낮추고 거기에 국가 더해서 지원이 더해져서 국가도 지원하고 이러면 수혜자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확 줄어들 줄일 수 필요가 있겠군요. 있습니다. 그렇겠지. 결국에는 뭐 좀 인체 조직 가지고 하는 말 적절치는 않겠지만은 대량 유통이 돼야지 또 원가도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그렇습니다. 실현이 네. 돼가지고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쭉 이 법을 보면요, 그 유통하는 그 인체 조직과 관련해서 조직은행 네. 이 크게 보면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쪽에 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네. 수요업체 또 무슨 네, 뭐 가공 가공사 처리사 이렇게 약간 영리회사적인 네. 이 두 가지 두 영역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가격을 정부가 뭐 고시를 고시 하니까, 예. 정해놨기 때문에 음. 뭐 특정한 뭐 업체가 폭리를 취하거나 이럴 그런 구조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지금보다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기증이 많아지면은 네, 그렇습니다. 저런 건 없습니까? 장기나 혈액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혈액형도 체크하고 이렇게 면역 거부 네. 반응도 막 네. 미리 다 검사하잖아요. 네. 근데 인체 조직 같은 거는 그렇게 철저하게 뭘 사람에 맞춰야 되고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그 조직 적합성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기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적합성을 일치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인체 조직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부 반응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을 꼭 그 매칭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할 경우에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 인체 조직 관련해서 어쨌든 가장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인체 조직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점은 뭐라고 좀 개선 방향. 뭘 예. 고쳐야 됩니까? 네, 국민들의 인체 조직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증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식 받을 인체 조직을 외국 사람들이 기증한 수입 인체 조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국내 기증 문화가 활성화돼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식될 인체 조직을 우리 국민들이 기증한 조직으로 수급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도 좀 안전하고 우수한 인체 조직으로 수급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선진국이고 이제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네. 인체 조직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이 필요한 인체 조직, 그 우리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이나 건강과 긴밀하게 네. 관련 있는 이런 중요한 그 이식제를 외국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그 OECD 생각을 국가 합니다. 중에서는 또 최하위겠네요. 그 부분은. 기증률로만 보자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 명당 133명 정도가 기증하고요. 몇 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더 지금은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58명 정도 되는데 네. 저희는 한 4.7명. 예, 굉장히 낮은 거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미국의 네. 133명하고 4명, 4.7명이요. 4.7명. 그러면은 한 30배쯤 차이 나는 거네요, 대략. 네. 그러니까 인식하고 문화 이것들을 위해서 좀 더 뭐 국민들이 우리 국민성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그렇지 것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몰라서 우리 그런 국민들의 경우 예전부터 그 두레라든지 서로 네. 협동하고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는 이런 문화는 네. 간도 떼고 다른 어느 나라에 뭐. 비해서도 훌륭하다고 네. 생각을 신장, 합니다. 간 이런 것들도 그럼요. 장기 기증도 점점 늘고 있으니까 네. 인체 조직 기증도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기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기간에 거쳐서 그 형성되기는 어렵고요. 좀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유럽의 그 인체 조직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기증 선진국들 경우를 좀 보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서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증자가 되는 겁니다. 네. 프랑스나 유럽의 많은 여러 나라들에서는 나는 기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 의사를 밝히면 기증자로부터 제외되고 네. 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기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기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 후자의 경우를 이제 옵트-아웃 시스템이라고 네, 하고요. 네. 전자를 옵트-인 opt-in, 시스템이라고 예. 하는데 옵트-인 시스템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증 활성화에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고요. 그렇겠네요. 옵트-아웃 시스템은 기증 활성화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본인이 기증을 거부할 것이냐 아니냐를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기증이 가능한 경우로 그 보고 진행을 언제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2세가 됐을 때 본인 자기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12살 때 그걸 네. 물어본다고요? 그걸 어디다가 중학생 정도 학생 이제 기록부에다 만 기록하나요? 12세니까요. 어디다 그것을 관리하는 기구들이 기구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어떤 그 교육을 시키고 등록을 하도록 동사무소 돼 있고, 데이터에 들어간다는 예, 거지. 그게. 그다음에 예. 그 대학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도 인체적 기증이나 이식에 대한 내용이 커리큘럼으로 들어 있고 저는 운전면허 딸 때 그거를 해야 되는 거 미국 아닌가 이런 같은 생각을 경우 했어요. 이제 미국은 운전면허에 그렇게 하나요? 그 네. 표시가 우리나라는 돼 군대 있고요. 갈 때 군대 갈 때 여자는 어떻게 여자는 출산할 때 운전면허 딸 때가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왜 네. 우리 저기 뇌사 장기 기증 같은 거는 면허증에 표시하자라는 얘기를 네.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됐죠 그거 결국. 면허증에 표시하는데 주민등록증에 지금 장기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나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장기 관련된 내용은 아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그 있는데 운전면허증에 운전면허증에 들어 때 있을 그러네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이 아니면 주민등록증에 워낙 많은 내용을 포함 네, 요구가 네. 있기 때문에 혜택을 아마. 줘야 돼. 네. 그래서 좀 네. 벌점 좀 깎아주고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이제 주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기증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우대하고 네. 존중하고 네. 또 그런 분들 일정 정도의 혜택을 이제 드리는 그런 노력들이 있죠. 네. 네, 네. 이건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조직 기증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처리하는데도 뭐 몇 천만 원이 들고 네. 당연히 그러면 그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 만들어지는 그 조직들의 가치도 훨씬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장례비를 좀 보조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현금을 지급하는 네.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현재 그런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네. 있군요. 장기 네. 기증하시는 분에게는 540만 원까지
위로금, 진료비 지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뇌사 장기 540만 기증 원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조직을 지급하시면 또 180만 원 추가로 지급되고요. 있군요. 장기 기증을 하지 않고 조직만 기증하시는 분도 여러 조직을 기증할 경우에는 그건 54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는 게 어떤 자기가 치러야 될 비용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현물 급여처럼 돈이 나오는 건가요? 진료비 지원은 예. 소요된 진료비를 예. 지원하는 건데 180만 원이 상한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위로금이나 이런 것은 그 180만 원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지원이 돼서 통장으로 꽂혀요. 쉽게 얘기해서. 현금으로 현금으로 네. 지원이 왜 이렇게 됩니다. 쉽게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웃어요? 수준 그다음에 낮아 보여요, 제가? 조직 구득 기관에서 네. 별도로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어떤 입관이라든지 염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비용을 조금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추가로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금전적인 지원이나 또는 현물의 지원은 사실은 WHO에서는 금하고 있겠네요. 예, 금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지원이 있을 경우에 국민들의 관심이나 기증을 높이는 데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렇죠. 계층에서 네. 이런 지원으로 해서 네. 실제로 인체 조직 기증이나 이식이 갖는 그 뜻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면서도 네.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네. 거죠. 이런 분들이 기증을 하고 나서 내가 나의 가족을 네. 나의 가족이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그분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체 조직 이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을 해서 뜻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이것이 파급되고 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데 이분들이 생각하실 때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힘이 없어서 네. 그 내 가족의 시신을 네. 원하지 않으면서도 내어줬다라고 하는 혹시라도 그러네요. 그런 마음을 예. 가지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조금 그 움츠러들고 예. 이것이 건전한 기증 문화가 자리 잡고 확산되고 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리워드는 필요하지만 존중과 존경을 하고 어떤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그분들한테 보상해 드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현금이나 현물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WHO 입장이고 저희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국내에서 현재 네.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워낙 국민들의 인지도나 기준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예. 이것을 조금 활성화하고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현금의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기증을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더 정말 좋은 일 하셨다, 뭐 훌륭하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뜻을 표현하는 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네. 유럽의 경우에 실제로 이제 유가족들이 기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자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해서 충격에 빠졌고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냥 매장하지 않고 이분 조직을 기증함으로써 그 기증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식돼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쳤다 예. 하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어떤 심적인 지지를 그걸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들이 기증하신 유가족들한테서 많이 있습니다. 저 지금 순간적으로 떠올랐는데요. 요즘은 다 이렇게 매장도 많이 하지만은 이제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모시잖아요.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런 기증을 하신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 리본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명예로운 훈장처럼 이렇게 붙이는 뭐 이런 식의 방법을 한번 저희 도입해보고 예를 들어서 납골당에 이렇게 항아리가 막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인체 조직 기증자 보라색 하트 같은 게 이렇게 딱 붙어 있고 하면은 이분은 참 좋은 일 하고 가셨군요. 의견이시고요. 저희 기증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증하신 분들의 유고를 화장한 이후에 납골당에 따로 모셔서 관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네.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네.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게요. 생각을 가지고 예.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인체 조직을 기증하신 분들은 공공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네. 입장료도 면제드리고 주차도 무료로 하실 수 있게 아, 그런 하고 것도 우선 있어요? 아니면 하는 이미 그런 있어요? 것들이 몇몇 그 지자체에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우리 기사도 한번 쓸 수 있겠는데요. 취재해서. 네. 네. 그렇군요.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왜 좋은 그 납골당이나 묘지를 구하는 것도 참 어려워들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기증한 분만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뭐 이렇게 괜찮은 묘역이라거나 네, 그런 묘역을 좀 따로 네. 조성해서 네, 있으면 운영하고 또 추모 공원도 그 주변에 그러니까요. 조성하고 해서 그 유가족들이 와서 네. 쉬시기도 하고 네. 또 추모할 수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거기 와서 그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증에 대한 그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그런 인체 것들. 조직 관련 업무하고 장기 기증 관련 업무 이 부서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네, 법도 따로 네. 있으니까 네. 또 통합도 있어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통합에 대한 논의도 실제적으로 네. 있습니다. 특히 네. 기증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 기증과 인체 조직 기증이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기증과 관련된 구득까지의 과정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특히 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고 물론 그 이후의 과정 네. 장기가 이식되는 과정이나 조직이 채취돼서 관리되고 하는 과정은 상당히 좀 내용을 달리하기 네.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별도로 구분된 하부 조직으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업무가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아주 또 유익한 정보를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 끝으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그래 그 나도 나중에 그 기증을 할 의향이 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뭐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기증하면 등록하면 됩니까? 우선 기증 희망자 등록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기증 희망자를 개별 기관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증 희망을 하신 분이 사망하셨을 때 실제 기증으로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개정 법령에는 인체 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등록기관이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운영이 되고요. 설립 예. 운영이 되고 이러한 그 기증 희망자 등록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네. 어떤 분이 사망했을 때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서 네. 그분이 기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고인의 예.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기증이 네.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만들어지는데요? 지난 12월 31일 법률은 통과됐고요.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한 시행령, 시행 구체적인 규칙만. 지금 작업은 금년 중에 진행해서 그러면 일단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일단 아무데나 지금 저기 기증 등록을 해도 나중에 그 데이터가 모아질 거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가까운 뭐 기관, 병원 혹은 네. 구독기관에다가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조직이나 장기 관련 업무를 하는 취급하는 기관 또 그런 그 사회적인 기증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아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비롯한 이런 기관들 또 한국인체조직 기증지원기관, 기증지원본부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그 본인이 기증희망 서약을 원하실 경우에 한국인체조직 기증지원본부로 연락을 하시면 거기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기증자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홈페이지가 있나요, 거기도? 홈페이지도 있고요. 한국인체조직 기증지원본부. 기증지원본부요. 네. 네. 말이 어려서 네이버에 치면 특정 걸 얘기하면 안 되지. 이 포털 사이트에 다 기증지원본부는 있겠죠. 사단법인이고요. 네. 처음에 한국인체 그 조직 기증원이 설립된 모태가 됐던 그 기관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증재단으로 따로 분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 대국민- 포털에서 한국인체조직 기증지원본부를 네. 검색하시면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의료 현장에서 실제 병원에서요? 사망하신 예. 분이 있을 때는 네. 우선 의료인들이 인체조직 기증에서 관심을 갖고 유족들에게 기증하는
하실 건지 여부에 대해서 여쭈어보거나 예. 아니면 기증을 권유하는 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 그 병원에 장기나 인체조직 관련 코디네이터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코디네이터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의료인들이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이 관심 갖고 물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유족들이 어느 정도 동의 의사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조직 구득기관으로 네. 연락을 주시면 한국인체조직 기증원과 같은 네.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증원에서 코디네이터가 네. 파견이 돼서 실제로 기증이 가능하신지 병력이라든지 의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조사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그 혈액 검사 또는 이런 검사 과정을 거쳐서 신체 사정 거쳐서 기증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서면으로 기증 동의를 유족들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조직 채취가 가능한 조직은행으로 운송해서 네. 조직을 채취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조직을 채취하는 데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채취된 다음에는 아까 사체 훼손을 염려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가능한 한 원래 형태로 복원을 해드립니다. 예, 복원을 하고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장례식장이나 원하는 곳으로 다시 운송을 해드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인체조직 기증 재단 또 재단의 기증원이나 기증지원본부에서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콜센터 전화번호가 1544-5725번입니다. 1544-5725번. 그래서 이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코디네이터가 받아서 상담을 하고 기증이 가능할 경우에 출동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빨리 활용할 처리를 수 해야 있습니다. 되니까 네. 그렇게 막 콜센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진행이 돼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예. 지금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양국 한국인체조직기증 원장님과 함께 우리나라 인체조직 기증 현실에 대해서 알아봤고 많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등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radio@docdoc.co.kr 혹은 1666-1895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8월 22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